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3시간으로 끝내는 드론 필기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조종자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이제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느라고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모자라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3시간 안에 모든 강의를 다 끝낼 수 있는, 이 책 전체를 끝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최대한 이제 조종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항공법은요. 1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항공기가 활용이 되면서 나라와 나라 간의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국제적인 법을 지정을 해야겠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44년 시카고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이라는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 협약을 체결한 곳이 바로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라는 곳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법률인데요. 우리나라의 항공법은요.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제 1번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 항공시설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항시설법이에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나라의 항공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1번에 항공안전법, 2번에 공항시설법, 3번 상공사업법, 4번에 항공시설법 이렇게 물어보는데 항공시설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4번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것은 엄청나게 가벼운 비행장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 기준을 보면은 동력 비행장치, 동력은 엔진이란 말이에요. 엔진을 쓰는 비행장치, 회전익, 날개가 돌아가는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엔진을 부착한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기구류가 있는데, 자, 무인 비행장치. 우리는 이 무인 비행장치를 운용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무인 비행장치를 지칭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혹은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만약에 아이카오라는 단어가 보였다 그러면은 알파스라는 것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면 되고요. 아이카오라는 단어가 안 보이면 UAV라는 단어를 무인 비행장치 지칭 용어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만약에 이제 적혀 있지 않고 미국이라는 단어가 보이면은 UAS라는 단어를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제 세 개 다 무인 비행 장치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조그마한 차이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묻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넘어왔는데 일단 사실 여기 있는 페이지들은 다 이제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는 페이지라서 그냥 가볍게 넘어갔고요. 자, 무인 비행 장치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UAV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무인 비행기. 얘가 무인 비행기고요. 얘가 무인 헬리콥터, 얘가 무인 멀티콥터, 얘가 무인 비행선이에요. 자, 여기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무인 비행 장치라는 건요. 무인 동력 비행 장치가 있고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아닌데 무인 비행 장치인 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는 무인 동력 비행 장치고요. 4번의 무인 비행선은 무인 비행 장치는 맞지만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아니에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부터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기체신고라는 것은 번호판을 부여받는 행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동차도 번호판을 부여를 받고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모든 자동차가 번호판 부여를 받는 것은 아니죠.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번호판 부여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체도 드론도 번호판을 부여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기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암기를 하실 때는 첫 번째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거를 구분을 좀 지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크기와 중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체 중량이라는 단어도 있고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자체 중량이라는 것은 그냥 차의 깡통 무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체의 깡통 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기체 자체 무게에다가 전기를 쓰는 배터리, 그 배터리를 쓰는 기체에는 배터리 무게만 포함시켜 주시면은 그게 자체 중량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 그 기체가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자체 중량을 기준으로 나누고 어떤 것은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으로 이제 사업 신고 이제 기체 신고를 해야 되는지 기체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그런 것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길이와 무게를 같이 봐줘야 돼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봐줘야 될 거는 여기 무인 비행선 부분인데 길이 7m를 기준으로 그리고 자체 중량 12kg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좀 제대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표는 그냥 이 통째로 암기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또 최대한 많이 나왔던 빈도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세 가지,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이 세 가지는 그러면 이제 기체 신고 번호판을 부여를 받는 이 행위를 할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뭐는 신고를 하고 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거를 다시 이제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으로 최대 이륙 중량 2kg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요. 2kg를 넘는 순간부터는 신고를 해줘야 돼요. 번호판을 부여받고 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단 비사업용일 경우에 대한 얘기고 만약에 내가 그 기체로 돈을 벌겠다, 사업용으로 쓰겠다 하면은 무게 상관없이 무조건 기체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무게를 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인 비행기인데 최대 이륙 중량이 2kg인 거. 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무인 멀티콥터인데 최대 이륙 중량이 2kg인 거. 3번에 무인 비행기인데 뭐 자체 중량이 2kg인 거. 4번에 무인 멀티콥터인데 최대 이륙 중량이 1.9kg인 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 중 기체 신고 대상인 것은 혹은 기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를 꼬아서 내요. 자, 무인 비행기, 무인 멀티콥터는 일단은 무인 동력 비행 장치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2kg까지 최대 이륙 중량 2kg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돼요. 1번 맞고 2번 맞고 4번 맞는데 자, 3번에 무인 비행기인데 자체 중량 2kg잖아요. 이거는 최대 이륙 중량 2kg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뭐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체 신고에 대해서 이제 법령 내용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뭘 물어보냐면 시험 문제에서 기체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분담을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하고 지방항공청장이라는 사람한테 업무를 넘겼어요. 그중에 이 기체 신고는 이사장이라는 사람한테 기체 신고를 넘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사장아, 너가 기체 신고 업무를 맡아서 해라. 서류도 네가 받고 처리도 네가 다 해라. 대신에 네가 내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업무 처리를 하면은 그것은 곧 나한테 기체 신고를 한 거로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체 신고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이사장 고르면 돼요. 그냥 진짜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은 1, 2, 3, 4번 선지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적혀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적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면 되고요. 이사장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당연히 또 이사장 정답으로 채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사장이라는 단어가 선지에 없고 국토부 장관이라는 단어가 선지에 있다. 이런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기체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만 규칙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1, 2, 3, 4번 선지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정답 이런 식으로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진짜 그냥 그 얘기 하려고 이거 적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의 범위. 이거는 뭐냐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난감 같은 거는 사실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부여 없이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기체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 1번부터 9번까지.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5번과 6번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건데,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최대 이륙 중량 2kg 이하인 기체는 기체 신고를 안 해도 되고요. 무인 비행선 중에서 자체 중량, 자체 무게가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기체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둘 다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무게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길이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이고는 and라는 뜻이기 때문에, 둘 다 포함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 장치의 범위로 뭐 옳은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내 가지고 첫 번째 유형 1번 어떻게 나오냐면은, 선지에다가 이 설명 자체를 그냥 하나씩 적어 놓는 거예요. 뭐 계류식 무인 비행 장치, 낙하산유 등등등 이렇게 적어 놓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길이하고 무게 자체를 언급을 합니다. 자, 선지 1번에 무인 비행선 중에서 자체 무게가 12kg, 길이가 7m인 무인 비행선, 뭐 이런 식으로 내고, 이번에 뭐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중에서 뭐 무인 멀티콥터라고 할게요. 무인 멀티콥터가 최대 이륙 중량 2kg인 거, 이런 식으로 무게랑 길이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게 조금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는 시험 나올 거 없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우리 이제 기체 신고할 때 번호판 부여받을 때 아무것도 없이 가서 번호판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류를 들고 가야 되느냐 그런 건데, 서류는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하시면 돼요.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초경량 비행장치의 재원과 성능표,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인데 측면 사진이에요. 정면 사진이 아니에요. 측면 사진입니다. 자, 여기 페이지에서 글이 되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 신고는요.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반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기체 신고, 두 번째는 변경 신고, 세 번째는 이전 신고, 네 번째는 말소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기체 신고는 맨 처음에 하는 신고고요. 변경 신고는 무언가가 바뀌었을 때, 변경되었을 때, 이전 신고는 기체가 이전됐을 때, 말소 신고는 사라지거나 파손돼서 기체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말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설명을 여기 길게 적어 놓은 건데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변경 신고라는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 용도, 내가 농업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앞으로 교육을 하는 용도로만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바뀐 거죠.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요런 거는 뭐냐면은 바로 개명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홍길동이었는데 이름을 뭐 홍동길로 바꿨어요. 이러면은 사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단순하게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관 장소. 뭐 우리가 강남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마포나 뭐 이제 뭐 다른 지역에 보관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보관 장소가 바뀐 거니까 요런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변경 신고랑 조금 헷갈리는 거가 바로 이전 신고인데 이전 신고는 소유자 자체가 바뀌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경우죠. 자, 이 소유자 성명, 명칭 또는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단지 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근데 이전 신고는 소유자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박보검이라는 사람한테 기체를 팔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박보검이라는 사람은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이전 신고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홍길동 씨한테 기체가 있는 거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박보검 씨가 기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맞지가 않죠. 서류에도 같은 사람이 적혀 있어야 되고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도 같은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일치가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체가 미신고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신고 대상이 됐을 때는 기체를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말소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말소 신고를 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기체가 파손되어서 완전히 쓸 수 없거나 해체가 되었을 때 그리고 뭐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행방불명 기체가 행방이 묘연해졌을 때 불명이 됐을 때 그러니까 기체를 쓸 수가 없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말소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이전 신고도 변경 신고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인지 좀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래서 변경 신고나 이전 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되고 말소 신고는 15일 이내에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들 전부 다 기체 신고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기체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고 했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한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사장한테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길게 적혀 있는 페이지 다 끝난 겁니다. 자, 넘어갈 페이지는 넘어갈게요. 안전성 인증. 안전성 인증이라는 것은 이 기체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 1년에 한 번씩 그 자동차 검사 받지 않습니까? TS 교통안전공단 거기 가가지고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유효기간을 잡고 이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기체를 안전성 인증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장난감 자동차 안전성 인증 잘 안 받잖아요. 뭐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든 기체들도 안전성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성 인증 대상을 적어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무인 비행 장치를 우리는 집중해서 볼게요. 여기가 시험 문제 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합쳐서 무인 동력 비행 장치라고 했죠. 그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돼요. 자, 이 말을 완전히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체 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은 안전성 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 아까 전에 기체 신고에 나온 말하고 똑같죠? 자, 여기는 이거를 적어 놓으면 좋을 텐데 이거를 반대로 적어 가지고 안전성 인증 대상인 거를 적어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문제에서 풀 때 헷갈려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시험 문제에서 무게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무인 비행선인데 길이가 뭐 7m이고 뭐 자체 중량 12kg다. 이거 안전성 인증 받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체 신고 부분이랑 헷갈려 버리면은 요런 문제는 틀리기가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실 때 그냥 무인 비행선 같은 경우에는 자체 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둘 다 만족을 시키는 이런 기체들은 기체 신고도 안 해도 되고 안전성 인증도 안 받아도 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차라리 덜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기 디귿은 뭐냐면 이제 예외 대상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구 중인 거, 성능 테스트 중인 거 그런 거예요. 연구나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기체가 부서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또 언제 인증을 또 받고 또 실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안전성 인증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전성 인증 검사의 종류. 안전성 인증 검사도요,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글이 되게 많은데, 그냥 단어 하나랑 뜻 하나만 딱 볼게요. 최초로 받는 검사는 초도검사, 유효기간 만료 도래면 정기검사, 대수리 대개조, 수시검사, 그리고 앞선 초도 정기 수시검사 이 세 개 검사 다 떨어지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는 것은 재검사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이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최초라는 단어가 보이면 초도검사 정답 고르면 되고 유효기간 만료라는 단어 보였다. 정기검사 정답으로 고르면 되고 대수리 대개조 보였다. 수시검사 정답으로 고르시고 그다음에 앞선 세 개 검사에서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냥 재검사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유효기간 만료는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지나기 전에 정기검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랑 똑같아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조종자 증명. 자, 조종자 증명이라는 것은 자격증이 있냐 없냐 단지 그냥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디귿을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 중에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합쳐서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얘네들은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기체는 자격증 없이 비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아까 기체 신고에도 똑같이 나왔고 안전성 인증에서도 똑같이 나왔죠? 자, 요런 애들은 자격증 없어도 비행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 것. 이거를 비사업적으로 사용할 때만 요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로 돈을 벌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 사업용으로 쓴다. 그러니까 내 기체들로 돈을 번다면은 어떤 기체든 간에 무조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사업 신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뭐 안전성 인증도 받아야 될 거는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는 뭐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 내용까지는 사실 그냥 요것만 좀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제 술과 마약에 대한 것들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를 합니다. 우리 인제 그 자동차 음주운전 그 농도 하듯이 음주 측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 0.06 미만이면은 효력 정지 60 일이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이상 0.09 미만이면 효력 정지 120 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이상 효력 정지는 180 일 이렇게 하고 마약류 환각 물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보시면은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뒷페이지는 내용도 다 똑같거든요. 이 페이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비행 중에 술을 마시던 술을 마시고 비행을 하던 비행을 인제 술을 마셨는데 그거를 검사를 거부를 하던 다 60, 120, 180 일의 효력 정지를 걸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또 효력 취소도 걸겠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아예 취소 처리를 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술과 관련해 가지고 법정 최고형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뒷페이지에 나오니까요.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는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겠네요. 30 페이지는 방금 전에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조종자 증명, 자격증은 그럼 몇 살부터 딸 수 있냐, 누가 딸 수 있냐 그 내용인데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부터 1 종, 2 종, 3종 자격증 딸 수 있고요. 그리고 비행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1종 자격증은 20 시간 채워야 되고요. 2종 자격증은 10 시간 채워야 되고 3종 자격증은 6 시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비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나는 2 종을 딴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쪼끔 재밌어서 1종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3종 자격증을 따고 싶 3종 자격증을 땄는데 좀 재밌어 가지고 1종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의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답변으로 내놓은 게 뭐였냐면은 "너네들이 채운 비행 시간의 절반은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종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종 자격증을 따려면 10 시간의 비행 시간을 채웠으니까 그거의 절반인 5 시간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0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5 시간은 이미 인정을 받았으니까 15 시간만 더 채우면 되겠죠. 3종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6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그의 절반인 3 시간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20 시간을 채우려면은 3 시간은 인정받았으니까 17 시간만 더 채우면 되겠죠. 그 내용을 여기부터 31 페이지 밑에부터 그다음 페이지 32 페이지까지 적어 놨습니다. 그 긴 글이 이거 그림 하나로 다 함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추가로 더 무인 멀티콥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무인 헬리콥터를 딴 사람이 있었어요. 헬리콥터를 딴 사람이 멀티콥터로 좀 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도 똑같이 절반은 인정을 해 줍니다. 20 시간은 비행 시간을 채웠는데 10 시간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의 절반. 자 20 시간을 더 채우려면은 10 시간은 인정받았으니까 10 시간만 더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31 페이지, 32 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적어 놓은 거가 순수하게 그냥 '이 그림 설명하려고 적어 놓은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전문 교육기관 파트에서 시험 문제 쪼끔 나왔던 거는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인제 사람,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뭐냐면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인 비행 장치니까 무인 비행 장치만 볼게요. 조종 경력이 100 시간 이상인 이거는 총 100 시간 이상이에요. 총 100 시간 이상인 지도 조종자 그러니까 교관 1명 이상, 비행 시간이 150 시간 이상인 실기평가 조종자 1명 이상 둘 다 있어야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총 100 시간이냐면 조종자 1종 자격증을 따야 인제 교관 자격증을 딸 수가 있거든요. 1종 자격증 딸 때 이미 비행 시간 20 시간 채웠잖아요. 그래서 교관 시간은 80 시간만 더 채우면 돼요. 그래서 20 플러스 80은 총 100 이니까 그래서 총 100 시간인 거예요. 자 비행 승인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가 인제 사람들이 기체 신고, 뭐 기체 승인, 뭐 이런 것들 용어를 쪼끔 헷갈리시더라고요. 사실 정확한 명칭은 기체 신고와 비행 승인이 맞는데요. 좀 기체 승인이나 기체 신고나 사실 같은 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행 승인이나 뭐 비행 신고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가 뭐냐면은 기체 신고라는 것은 번호판을 부여받는 행위예요. "나 기체 가지고 있습니다. 저 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판 주세요." 그게 기체 신고고요. 비행 신고라는 것은 "저 이제부터 비행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지어서 차이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비행 승인에 대해서는 A부터 F까지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기본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암기를 그대로 해 주시면 되고요. 2번 뭐냐면은 담당 기관인데, 우리가 인제 전국 팔도 어디서든 비행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 지역에 그 담당 기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비행을 한다면은 어디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지, 대구에서 비행을 한다면은 어디에다가 비행 허락을 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여기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여기 지역들은 부산지방항공청, 제주는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인제 비행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쪼끔 독특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인제 전라도는 북도와 남도로 나눠져 있어서 전라북도는 서울에, 전라남도는 부산지방항공청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공짜로 비행 승인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안 좋은 기계, 안전성 신고필증, 조종자 증명, 운영자 매뉴얼, 기록부 계획서. 내가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안 좋은 기계라는 5가지 서류를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그거는 좀 이제 상세하게 보면은 요렇게 5가지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내가 비행 승인 받으려면은 안 좋은 기계를 갖고 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공역 넘어갈 건데, 쭉 읽어 보시면은 사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은 넘어갈 거고요. 쪼끔 더 인제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인제 관제권과 관제구인데, 관제권은요, 공항에 관제탑이 있잖아요. 관제탑으로부터 반경 9.3 킬로미터 이내를 관제권이라고 하고요. 관제구는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를 200 미터를 정한 다음에 200 미터 이상 높이를 관제구라고 합니다. 그 차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도 뭐 인제 당연히 기억은 해야겠지만 이제 가볍게 좀 보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인제 우리나라의 비행 공역을 어떻게 인제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인데, 관제 공역, 비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 4가지 공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은 읽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표를 보시면은 항공교통 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이라 돼 있는데, 이거는 왜 나눠져 있냐면은 우리 이런 비행기, 항공기, 저기 어디 다른 나라 날아가는 비행기랑 이 드론이랑 같은 데서 같은 공역에서 비행하면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걸 나눠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징만 보고 갈게요. 사실 인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세하게 보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징만 볼게요. F 등급은 우리나라에서는 운영을 안 해요. 그게 특징이고요. G 등급은 드론이 나르는 공역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어?'가 인제 고민을 해 보면은 이 특징들이 인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공역으로 옳은 것은 해 가지고 1 번에 A 등급 공역, 2 번에 뭐 B 등급, 3 번에 뭐 F 등급, 4 번에 G 등급, 이렇게 나오기가 좋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서 그럼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고요. 여기 표도 되게 많은 글이 적혀져 있는데 쉽게 생각할게요. 관제권하고 관제구는 아까 전에 했잖아요. 자, 교통정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비행장 교통구역, 조언은 조언, 정보는 정보, 금지는 금지, 제한은 제한, 제한은 제한인데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 훈련은 훈련, 군작전은 군작전, 위험은 위험, 경계는 나머지 하나.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조언이란 단어가 보이면은 조언 구역이구나. 훈련이란 단어가 보이면 훈련 구역이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는 시험 문제에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유형으로 인제 짝을 지어 가지고 설명을 적어 놔요. 쭉 적어 놓고 설명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관제 공역에 속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 가지고 1 번에 관제권, 2 번에 관제구, 뭐 3 번에 비행장 교통구역, 4 번에 조언구역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관제 공역은 요 3 가지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런 식으로 골라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보고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는 건요. 이륙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요 3 가지 사건 사고들 중에서 하나라도 일어나면은 그것을 초경량 비행장치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할 때는 요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에 딱 좋죠. 그런 거 공부해 주시면 되고 사고 보고를 그러면은 누구한테 하느냐 그런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사고 보고는 여기는 인제 지방항공청장한테 보고하라고 돼 있긴 합니다마는 아까 인제 기체 신고에 나왔던 그 메커니즘이랑 동일하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국토부 장관이 이사장하고 지방항공청장한테 일을 넘겨줬는데 이 지방항공청장이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에 업무를 넘겨줬는데 그중에 사고 보고는 철도, 항공, 사고조사 위원회라는 곳에 업무를 넘겨줬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도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은 곧 지방항공청장한테 보고를 하는 걸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사고 보고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철도항공조사위원회 이거 그냥 골라 주시면 됩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은 몇 번을 설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 주시고 여기는 근데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단순 암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암기는 꼭 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꼭 암기 다 해 주셔야 되고요. 자, 특별 비행 승인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은 특별 비행은 언제 받는 것이냐. 특별 비행 승인은요, 여러분,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바로 야간 비행할 때랑 가시권 밖, 그러니까 비가시권에서 비행할 때만 특별 비행 승인 받는 거예요. 이 외에는 따로 특별 비행 승인 안 받습니다. 그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한 번씩 쭉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무인 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특별한 경우에는 조종자 준수 사항을 안 지켜도 된다. 못 지켜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인데 자, 이런 식으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종자 준수 사항을 이제 좀 못 지켜도 이해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전제 페이지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기억할 것. 어떤 경우에라도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보고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고가 일어났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고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 어떠한 순간이라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조종자 준수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조금 이렇게 공공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 못 지켜도 이해는 해 줍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사업법은 사실 조종자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기억은 하고는 계셔야겠죠? 한 번쯤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보험은 인제 "드론을 운영을 하려면은 보험에 가입을 해라."라는 내용인데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은 요런 게 좀 나올 수가 있죠. 어떤 거가 보험 증서에 적혀져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인데 자 헷갈리지 말 것. 기타 운용 인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서 친구한테 "야 저기 주차 한 번만 봐 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험 들 때 우리가 차 보험 들 때 그렇게 주차 봐 주는 사람까지 보험에 넣지는 않잖아요. 운전자나 아니면은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을 보험에 넣잖아요. 자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사람 인제 많은 분들께서. 가입자의 주소, 성명, 그리고 인제 가입자의 이름, 그리고 소유자, 그리고 운전자의 인제 이름은 당연히 보험에 가입이 보험 증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기타 운용 인력에 대한 이름은 보험 증서에 없어도 됩니다. 드론에서 기타 운용 인력 인여 이 운 기타 운용 인력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드론은요. 2인 1 조를 이루거나 아니면 3인 1 조를 이뤄서 이제 비행을 나가거든요. 농업용 드론으로 인제 방제를 할 때 전봇대 전신주나 나뭇가지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제 봐주는 사람, 이제 실제 조종하는 사람은 따로 있겠죠. 이 봐주는 사람을 '기타 운용 인력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조종하는 사람도 아닌데 보험에 이 사람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법은 좀 많이 인제 이착륙장이랑 사업법은 좀 넘어갔는데 이착륙장하고 인제 사업법은 좀 많이 넘어갔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인제 사업법 같은 경우는 인제 교관 시험 같은 거에서 쪼금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이. 왜 그러냐면은 교관 자격증, 지도조종자 자격증을 딴 사람은 사설교육원을 드론을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제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조종자 시험에서 자주 묻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파트는 그냥 한 번씩 읽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고 보고에 대한 내용이 쪼끔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륙부터 착륙까지 발생하는 요런 사고들을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상세 내용은 무엇인가? 자, 앞서서 말씀드린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일어났었을 때 1 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걸 행방불명이라 하고요. 이륙부터 착륙까지 순간에 발생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일어나서 30일 이내에 사망하면은 그 사고를 초경량 비행장치 사망 사고라고 한다라는 내용이고 요런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면은 그때 초경량 비행장치 중상 사고다라고 말을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길게 적어 놨고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발생 통보할 때 요 내용 당연히 말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고 뭐든지 간에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를 통보해야 된다. 그 내용 이렇게 길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청문인데 청문은 뭐냐면은 인제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는 인제 이 청문은 어떤 때 발생을 하냐면 사업 등록 취소할 때 그리고 이착륙장 허가 취소할 때 딱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청문을 합니다. 헷갈리지 말 거는 사업 자격 취소가 아니고 등록 취소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자 여기 10장 행정처분에서 인제 벌칙 파트 여기부터 인제 맨 인제 파트 1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정말 인제 암기에 대한 내용인데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요. 자 첫 번째
과태료냐 벌금이냐. 두 번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냐. 20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 그런 것들 보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거는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안 받았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고 조종자 증명도 없이 비행한 경우 이런 식으로도 또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용 자체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그런 거를 봐줘야 돼요. 이 세 개에 여러분들은 좀 중점적으로 집중을 하시면서 여기 페이지부터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전부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딱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게 내기가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표를 암기하실 때는 일단 3차 이상의 위반 여기를 기억을 해 주세요. 암기를 먼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법령 사항에는 최대 법정 최고형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최대 뭐 예를 들어서 음주 약물을 하고 비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혀 있고, 보험 없이 사용 사업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3차 이상의 위반을 먼저 외워주고 그 다음에 1차, 2차는 시간이 남으실 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외우실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지금 벌금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는 다 그냥 과태료입니다. 벌금이 아니에요. 과태료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제도 이 표는 뭐냐면은, 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맨 처음 페이지 설명을 드릴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일을 많이 업무를 나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업무들을 어떤 부서,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하느냐 그 내용을 여기 적어 놓은 건데, 기체 신고, 장치 신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담당을 하고요. 사업 등록은 지방항공청에서 담당하고, 안전성 인증은 항공안전기술원이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조종자 증명, 그러니까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등록을 하고요. 비행 승인은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락을 맡으면 되고, 촬영 승인은 국방부의 허락 맡으면 되고, 이렇게 다 업무가 나눠져 있다. 그냥 그거를 표로 정리를 한 거고요. 지금 보면은 근데 여기 세무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체가 있고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기체가 있고, 반드시 안 받아도 되는 특정 고도 미만으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공역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세무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은 50분 동안 파트 1 다 끝났습니다. 법령 파트 여러분들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거는 복습하시는 거예요. 복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강의할 때 집어드린 것들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제 제가 체크를 안 해 드렸던 거, 한 번씩 읽어 보라고 했던 거,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복습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2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파트 2 공부하기 전에 파트 1은 웬만하면 마스터를 하고 오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1 시간 살짝 덜 되는 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